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부동산과 세금 정책을 다루는 국회의원 가운데 30%가 다주택자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집값 정책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참여연대 관계자 모시고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감찰이나 징계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논란이 된 서울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기재위와 국토위 소속 의원 가운데 28%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석 달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방역당국은 모레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환기 상태가 안 좋은 조건에서는 공기를 통해 코로나19가 전염될 수도 있다며 공기 전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방한한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이 된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G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서 이용자를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51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후속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갖고 다주택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 의원들에게는 실거주 목적의 집 외에는 모두 팔라고 촉구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다주택 의원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1주택 이외에는 팔도록 하겠다며 악화하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오후 진행됐죠. 참여연대 기자회견.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핵심적인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들에게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팔라고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기재위와 국토위 소속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민주당 6명, 통합당 10명을 합쳐 모두 16명으로 두 상임위 전체 의원 가운데 28% 정도입니다. 56명 중 16명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토위 기재위에 남아서 무주택자들 위한 정책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참여연대는 이들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매각하지 않으려거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지 않는 다른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기재부 고위 공무원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사회적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관심은 부동산 가격 잡기입니다. 오늘도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언급했는데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 등 7월 국회에 우선 처리할 법안들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다주택 의원들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의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난 총선 당시 후보자에게 받았던 실거주 외에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을 이른 시일 안에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네, 현재 21대 국회에 입성한 통합당 의원 103명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40%가 다주택 의원이라고 참여연대가 지적했는데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단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 다주택 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강제로 집을 팔게 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을 가질 자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이와 관련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있다며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하기보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방점을 찍는 분위기인데요. 조금 전부터 시작된 당 경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윤희숙 위원장도 현 정부가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가격이 오르도록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에 이어서 서울 반포동 아파트도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대신 지방의 아파트를 처분한 데 대해서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쏟아지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동안 서울 집은 가족이 살고 있어서 팔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었는데요. 결국 내놓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안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노 실장의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노 실장은 또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것으로 보였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청주 아파트는 지난 일요일에 매매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반포동 아파트도 매각하면 노 실장은 무주택자가 됩니다. 노 실장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국민께 송구하다가 사과한 건 지난해 1월 비서실장에 임명된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에게 이달 안에 1주택만 남기고 팔 것을 강력 권고하면서 자신은 서울 반포동이 아닌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해 여당의 주요 인사들에게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과 함께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부적절한 선택이었다며 비판한 만큼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 실장이 모든 집을 처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다주택 참모들도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내 다주택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달 안에 1주택만 갖게 될 거라고 강조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조만간 현황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인사는 노 실장을 비롯해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를 가진 김조원 민정수석 등 모두 12명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들도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나 여당과 마찬가지로 실거주 목적 한 채만 두고 팔라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홍선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정 총리가 정부 중앙 부처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해서 얘기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 고위공직자 모두에게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주택을 매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주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정 총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라면서 현재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고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매각 지시가 다소 늦은 감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최선의 정책들을 준비하고 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 같은 말을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했는데요.
회의 주제와 관계가 멀어 보이는 부동산 얘기를 꺼낸 건 그만큼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산 공개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장 가운데 3분의 1인 24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언급한 고위공직자는 2급 이상을 뜻한다고 말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공직자 대상은 이보다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홍성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와 여당도 지금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곧 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채 이상의 집을 살 때, 또 팔 때, 갖고 있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세금을 더 늘리자는 게 골자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먼저 국회에서 주택 관련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 다주택자들부터 한 집 빼고 모두 팔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와 함께 참여연대가 생각하는 집값 대책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 변호사님, 오늘 참여연대 위원들이 모두 국회로 가서 오늘 집값과 관련해서 다주택자들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한 거죠? 네, 네, 얼마나 됐습니까?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도 거의 한 20%가 좀 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중에 한 40% 가까이가 다주택자입니다. 네. 특히 이제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위하고 기재위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텐데요. 그렇죠. 예. 여기 지금 56명 중에 여야 합쳐서 16분이 예. 지금 약 한 30% 됩니다. 네. 이 정도 된 다주택자들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해상충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 해서 본인들이 살고 계신 주택 이외의 나머지 주택들은 조속히 처분해달라. 안 예.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그 이해관계 없는 그런 그 상임위로 이동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참여연대에서는 최근 부동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데에는 이 정책 결정권자들이 다주택자들 상당수가 네. 그게 또 하나의 이유라고 보고 계신 겁니까? 우선 그건 많이 이유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것, 국민들이 불신이 계속 있고 예. 믿지 않는 거는 결국은 그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 그다음에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 법을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예. 이런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네. 다음에 정책이 그렇게 다주택자들한테 불리하지 않을 거야 예. 라고 하는 심리를 계속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해도 이런 상태에서는 말이 먹히지 않는다. 네. 그러면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고위공직자부터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달라 이런 그 요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국회의원들 가운데 주택 정책 만드는 그 위원들, 법안 만드는 위원들, 그러니까 국토위와 기재위 의원들 지금 16명이 다주택자들인데요. 네. 이렇게 한 달 안에 이제 집 한 채 제외하고 모두 팔라 그랬고, 네. 그리고 팔지 못한다면 다른 상임위로 가라. 예. 예. 그런 요구를 하신 거죠? 그건 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다른 예. 상임위로 가는 거는. 그래서 그 각 당, 그러니까 민주당, 미래통합당한테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렇게 하겠답니까? 어떻게? 아니 오늘 이제 그런 예. 부분은 이제 전달을 했고요. 예. 이제 곧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뭐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주택자 의원들에게 네. 주택을 팔아라라고 이제 서약도 받았고 예, 민주당에서 그렇게 뭐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집 계약 문서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상당히 강한 이제 국민적인 압력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계신 거죠. 예. 반면에 주호영 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께서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네. 이렇게 주택 매각을 강제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법으로 강제 매각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솔선수범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예. 자,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이 나오는데 뭐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뭐 2년 후에 대권을 예. 이제 도전을 해서 어떤 대통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 그 정부가 과연 제대로 집값을 잡겠냐? 역시 그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당이든 그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수권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이라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뭐 참여연대가 조사를 했고 뭐 최근에 이제 경실련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고위공직자들 약 30%가 대부분 이 다주택자로 이렇게 조사된 것으로 나오니까 많은 집 없는 서민들 그리고 젊은층들이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면 정책도 만드는 그리고 그런 권한이 있는 이들인데 자기들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집값 잡는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분노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반포 아파트 그리고 청주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이제 청주 아파트도 먼저 팔면서 이 강남 아파트는 안 파는구나. 이게 일종의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건 누구나 그렇게 예.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뭐 어떤 학자가 뭐 무슨 생각을 해야 이런 그 느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직감적으로 그 지방 아파트를 팔고 서울 아파트를 남기는 게 좋겠구나. 특히 강남이니 저기는 못 팔겠구나. 네. 이런 그 신호를 그 시장에 준다는 것은 네. 정부 정책에 대해서 큰 불신을 갖게 하는 요인이죠. 네. 근데 일부 이제 청와대 일각에서는 또 집을 못 팔겠다라는 반발도 약간 있나 봐요. 네, 그 뭐 예, 속얘기까지는 예.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강하게 나오고 또 이제 압박의 강도가 강해지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을 급하게 처분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또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실거주하는 주택을 지금 팔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실제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솔선수범을 해달라 이런 요구고.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위공직자들 여러 채 집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지 또 정책이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 총리가 다주택자들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고위공직자 최근 조사를 보니까요. 750여 명 중에 약 200명 넘기가 다주택자들이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저렇게 총리가 지시하고 이렇게 하면 다주택자들 고위공무원들이 팔까요? 지금까지는 말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말 안 들었죠. 말을 안 듣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이해 충돌 방지 이런 차원에서 입법도 필요하다. 입법. 예를 들어 주식 백지 신탁이 있듯이, 그렇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왜 백지 신탁을 못할까? 우리가 그런 본인이 회피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자리를 굳이 가겠다면 그런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주식은 일단 백지 신탁해서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임기 동안은 사실은 손을 못 대는 거죠.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역시 주식처럼 백지 신탁제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내셨고, 또 정부가 이제 이르면 내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잖아요. 그 대책을 보면 이제 골자가 이겁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안이 골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율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제가 이 직전에 코로나 사태 직전에 독일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거기서 왜 독일이 그래도 그나마 투기적인 어떤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들었고,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도 그런 그 이야기들 그쪽 주택관 정책하는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역시 거래 비용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다주택으로 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체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세가 매우 높은 겁니다. 거래 비용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자꾸 샀다 팔았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무거운 세금이 물려지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지 못하도록 체제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빨리 사고 빨리 팔아서 이익을 보고 그다음에 빠져나가는데도 그렇게 과세가 중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거래세 같은 경우에 취등록세 하면 약 3% 정도 되잖아요. 뭐 한 1%에서 3% 정도 되고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근데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몇 %까지 나오는 겁니까? 거래세.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상당히 비싼 높게. 거로. 그런데 보유세가 또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높여서 집값을 잡는 정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좀 그런다고 해서 집값을 잡히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세금이 많이 올라도 사실은 집값이 더 많이 올라 버리면 그리고 그게 기대가 된다면 집을 또 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만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공급 대책도 있어야 되고 또 금융과 관련된 부분도 꼭 주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만 금융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제한을 가한다면은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금융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금융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금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지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죠.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있죠. 아주 여러 가지 금융 정책들을 이렇게 달리하고 있거든요.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시스템을 하게 되면 하지 말고 규제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계속 옮겨 다니거든요. 그렇죠.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지금 집값이 오르니까요. 그래서 지방에 계속 올마 다닌다고요.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쫓아다녀서는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DSR 같은 그런 그 전체적인 어떤 신용 정도들을, 그러니까 신용 공여 정도들을 봐가지고 그 비율에 맞춰서 어떤 그 사람의 자산 대비 그런 신용이 얼마나 갔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신용 공여 한도를 정해준다면 그런다면 마구 빌릴 수는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지역마다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나눠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뒷북으로 계속 그렇죠. 지금 이런 뭐 사실상 대책이 나오는 서울 겁니다. 수도권 전체가 지금 뭐 조정 지역 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상 접경 지역 빼고는 다 됐고 이게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제 약간 조기석 이화여대 교수 아시고 계시죠? 지난 참여정부 때 이제 홍보수석 지낸 분인데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최근 집값 인상 세금의 이제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해 집 한 채 팔아서 정권 교체될 때까지 버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보유세 인상해도 아마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 집값 인상이 뭐 세금의 수십 배, 수백 배 달하니까요. 실제로요. 그리고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박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었던 혜택을 한번 다시 손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주장은 조기숙 교수가 이런 지금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참여연대는 꽤 일찍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들을 어떤 제도권으로 이렇게 양성화하기 위해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임대등록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때 지나치게 과도한 혜택들을 많이 부여했어요. 근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서 구멍이 너무 큰 구멍을 뚫어주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어떤 주택 보유하시던 분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 주택을 취득을 하시면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집을 100채, 200채 또는 400, 500채까지도 이렇게 늘려가는 어떤 그런 행태들이 보였다는 2년 전 임대주택
가격자들에 주어진 혜택을 제가 잠깐 보니까 이제 주택 대출을 뭐 80%까지 받게 해줬고요. 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줬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종 혜택을 받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대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주면 그 임대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많이 그 전세자금 올리지 말아 달라.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냈는데 이게 역효과가 난 거죠. 네, 역효과가 냈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임대 이런 거를 예. 이제 임대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계신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 지금 바로 이제 팔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분양이 되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용이 되게 돼서는 안 되겠죠. 네. 고급 아파트 이런 데가 임대주택이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근데요, 임대사업자로 이제 등록하신 분들 또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부가 이런 혜택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집을 이제 산 상태인데 네. 이 집을 많이 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다시 매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팔아야 되고 또 팔면은 또 양도세를 또 중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 지금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제도들을 한다 그러면 그 뭐 경과 규정 같은 것도 좀 둬야 되겠죠. 경과 규정 두고, 예. 예. 그리고 약간 뭐 세금 같은 거를 좀 조정을 해준다든지 세금 이런 부분은 조정해주고, 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기는 한데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결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떤 정부 정책을 핀다고 그러면 계속 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네. 효과적으로 집행되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그러면 참여연대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대책 중에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가 있었던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 그 본부장의 방미 시 미측과 그런 좀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고 어떻게 운영 방식을 개선을 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s inter-Korean cooperation, and we look forward to fully supporting the government of Korea as it advances its goals with North Korea in inter-Korean cooperation. 워킹 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평소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은 남북 협력을 강하게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안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에 대해서 한미가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비건 부장관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가 끝난 뒤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부장관이 나란히 서서 약식 회견을 했습니다. 질의응답은 없었고 이도훈 본부장이 먼저 협의 내용을 요약하고 비건 부장관이 북한을 향한 공개 발언을 하는 식이었는데요. 이도훈 본부장은 먼저 대화 재개를 위한 방도를 논의했다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때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현 상황에 비추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방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하였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를 위해서 한미는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로는 8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연기 등이 논의됐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건 부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미국은 남북협력 목표를 달성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도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확실하게 해둘 게 있다면서 이번 방한은 북한을 방문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미국과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담화를 봤는데 다소 이상하다면서 자신은 북한 방문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갈 길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나 존 볼턴 전 대사의 뜻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지난 2년간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자신을 상대할 카운터파트를 임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hen Chairman Kim appoints a counterpart to me who is prepared and empowered to negotiate on these issues, they will find us ready at that very moment. 네, 비건 부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1차관과도 앞서 만나서 대화를 나눴죠. 네, 그렇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강 장관을 예방하는 걸로 오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국 대표단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받은 걸 언급하면서 서로의 방역 노력에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뒤이어 조세영 1차관과 한미 차관 전략 대화를 가졌고 이어진 약식 회견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진전을 올해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 비건 부장관의 방안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한미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고 굳건히 공조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Of course, we discusse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 effort that we continue to be fully engaged with and cooperate very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look forward to making progress on as we continue through into this year.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협의 중에 논의는 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내일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나고 오후에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진행된 그레이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자신은 북한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아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을 물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정부는 다각도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오늘 탈북 국군포로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모든 사안에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고 연락사무소 폭파와는 의미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정하라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윤 총장이 수용하지 않으면 감찰이나 징계 등 추가 조치도 불사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윤 총장은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이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일 아침이 마지노선이라면서 사실상 이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봐야죠? 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지휘권을 발동한 지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검찰 조직 구성원의 충성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했는데요.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지금의 상황이 정상이라고는 보지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또 국민이 많이 답답해한다며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은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내일 오전 10시까지 하루만 더 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내일 오전 10시를 최종 시한으로 못 받고 윤 총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을 밝힌 건데요. 이에 대해 대검찰청 측은 아직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이틀째 휴가를 내고 현재 모처에 있는 사찰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SNS에 사찰에 머무는 사진과 함께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제 오후 반차를 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 빈소를 방문한 뒤 어제 오전 갑작스레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지휘를 요청할 거란 관측이 나오자 대응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 장관은 휴가 중인 어제도 법무부 입장을 통해 윤 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신속 이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지휘권을 발동해 전문 수사자문단 절차 중단과 윤 총장 수사팀 지휘 배제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곧바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관련 논의를 이어갔고 대다수가 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총장 수사지휘 배제는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추 장관은 연이어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졌고 윤 총장은 최종 시한을 앞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소규모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규 예배 이외의 모든 교회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수도권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자 방역당국은 특히 면역력이 약한 중장년 노령층의 홍보 체험관 방문 금지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어제도 6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모레부터 전국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 정규 예배 외의 행사와 소모임은 금지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는 10일 저녁 6시부터입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는 이제 소모임과 행사가 당분간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교회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지는 않아서 예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래를 크게 부르거나 말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나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방문자를 관리해야 하고요. 마스크 착용과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도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어기면 책임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요. 시설 운영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신규 발생 추이도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3명입니다. 전날 44명보다 신규 환자가 많이 늘었는데 특히 해외 유입 환자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244명이 됐고요.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감염이 30명, 그리고 33명이 해외 유입 사례니까 해외 유입 환자가 더 많은 겁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1명, 광주 7명, 서울 5명, 그리고 인천 1명, 대전 2명, 충남 3명, 전남 1명 등입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 과정에서 11명이 확인됐고요. 경기도가 17명, 서울 5명, 충남 3명과 전북, 경남 각각 2명 등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없었고 56명이 격리 해제돼서 이제 완치율은 90.4%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최근 소규모 집단 발생이 많은 홍보관, 또 체험관, 소규모 가정 방문 설명회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방문자가 좁은 공간에 장시간 접촉하는 모임의 특성상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인데요.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은 방문 판매 관련 행사 참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가 불법 모임으로 영업을 재개한 사실이 확인돼 서울시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오후 리치웨이가 불법 모임을 벌이는 현장을 경찰과 함께 확인하고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2일 처음 발생한 리치웨이발 코로나19 감염자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10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로 고3 수험생들의 등교 수업이 늦어지면서 졸업생들과의 학력 차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는데요.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재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와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의 난이도가
안정감 있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능에서 아주 어려웠던 수학 나는 쉬워졌고 쉬웠다는 평가를 받은 수학 가는 어려워졌습니다. 수학 가형과 나형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각각 143점과 140점으로 작년 수능보다 9점씩 오르고 내려 비슷해졌습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은 시험이 어려우면 올라가고 쉬우면 내려갑니다. 국어는 139점으로 작년 수능과 비슷했고 절대평가인 영어도 90점 이상 1등급이 8.73%로 1.3%포인트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영역은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은 지난해 수능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9월 모평 그리고 실제 수능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수능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80일 늦춰지면서 고3과 졸업생의 학력 격차 우려가 컸지만 예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등급 구분 표준 점수, 등급별 비율, 표준 점수 최고점 같은 것들이 특이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또 반수생이나 재수생이 늘 것이란 관측과는 달리 졸업생 비율은 14.1%로 지난해 6월 모의평가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수능을 쉽게 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난이도를 조정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각급 학교의 가을 학기 개학을 재촉하고 나섰습니다. 재선에 마음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개학을 경제활동 재개 일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교 수업 재개를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 개학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계자 압박까지 공언했습니다. So we're very much going to put pressure on governors and everybody else to open the schools. It's very important for our country. It's very important for the well-being of the student and the parents.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가 어리석게도 온라인 수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부 인사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학교를 폐쇄 상태로 두기를 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부인 멜라니아도 남편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When children are out of school, they are missing more than just time in the classroom. They're missing the laughter of their friends, learning from their teachers. 이런 가운데 공화당원이 주지사로 있는 플로리다주 교육당국이 모든 학교가 주당 최소 5일간 학생을 받아야 한다는 비상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가을 학기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교사들은 즉각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도외시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받는 유학생에 대해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공표한 것도 결국 개학과 대면 수업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바이러스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증거가 결정적이지는 않아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공기로 감염된다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법을 새롭게 고민해야 합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새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가 큰 호흡기 비말, 즉 침방울이라는 견해를 고수해온 WHO가 공기 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The possibility of airborne transmission in public settings, especially in very specific conditions, crowded, closed, poorly ventilated settings. WHO는 증거가 확정적이지는 않다면서도 전염 방식 그리고 예방책과 관련해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며 신종 질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말하기와 기침, 재채기로 튀는 침방울과 물체 표면에 떨어진 침방울을 감염의 경로로 보고 손 씻기와 거리 두기를 방역 수칙으로 강조해온 WHO는 새로운 대처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HO는
조만간 바이러스의 전염 방식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식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는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가속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WHO는 지난 주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약 40만 건 보고됐다면서 아직 팬데믹의 정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pril and May, we were dealing with 100,000 cases a day. Today, we're dealing with 200,000 cases a day. And that is not purely as a result of testing. WHO는 또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이번 주말 발원지인 중국으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모범국으로 꼽히는 데는 강력한 규제보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열린 방역이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규모 연쇄 감염이란 복병을 만나면서 정부가 부쩍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언제까지 국민 희생만 바랄 거냐며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하루 신규 확진자가 63명. 그러니까 지난 이틀 동안은 40명대였는데 다시 60명대로 올라섰는데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발생 숫자는 30명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정부가 방역 당국이 통제를 아주 못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의 양상이 비슷한데 줄지 않는 점, 이런 점은 좀 걱정스럽지만 숫자만 놓고 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데요. 그리고 지금 그 수도권이나 뭐 대전이나 광주에서 아직도 확진 환자가 나오고는 있지만 걱정할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해외 유입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의 확진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신규 확진 환자 수도 연일 뭐 최고 기록을 이제 경신할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환자 수가 많은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사람들 가운데 환자 수가 이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말부터 늘기 시작해서 지난달 마지막 주가 일주일이 25명, 지난주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일까지가 53명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어제가 13명, 오늘은 33명이 해외 유입 환자인데 15명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반면에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가 지난달 중순부터 이제 그 유입 환자들이 많아서 이제 정부가 조치를 취했는데 현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이유는 지난 6월에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사이에 항공편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카자흐 에어 아스타나라는 항공은 일주일에 2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마티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노선도 2주에 1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편 반 정도가 들어온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백 명 단위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계절 노동자들, 그러니까 어촌이나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 그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3세. 그다음에 이제 교민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 수가 많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처럼 이제 카자흐스탄도 어떤 조치를 준비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그 지역 발생을 보면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돼서 퍼지는 양상과 교회에서 또 감염이 시작돼서 퍼지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감염이 대부분이었는데 성당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환자가 처음 난 건 아니고요. 지난 2월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던 그 안동교구 신자들 17명 감염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당에서 8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교인이 6명, 그 교인의 가족이 2명 이렇게 됐는데 그 첫 환자는 지난 2일에 이 교인인데요. 이 교인이 이제 미사에 참석을 하고 확진 받았는데 딸과 손녀도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 5명이 추가 감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염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성당은 등록된 교인이 한 4,200명 정도 되고요. 그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들하고 해서 한 500명 정도 검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 검사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원인은 뭐 생일 식사 자리에서 전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네.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 또 이제 광주의 광륵사 같은 사찰 이런 것도 사실은 뭐 큰 환경의 차이는 없거든요. 예. 예배를 보거나 많은 사람들이 밀접 접촉해서 서로 뭐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니까요. 그런 예.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방역 당국에서도 이제 교회에 대한 강력한 방역 수칙 외에 성당과 사찰에서도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면 같은 수준의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도 교회와 관련해서 방역 수칙을 강화한 그런 브리핑을 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교회 전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닙니다만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됩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뭐 일단 휴일 예배는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대신 이제 소모임이나 뭐 식사 이런 거는 이제 금지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교회에서 발생한 양상을 보면 규모가 큰 교회들이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교회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예배에서 감염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예배 외의 모임들 또는 소규모 교회들, 뭐 신자가 1, 20명 정도는 소규모 교회는 예배 자체가 사실 소모임의 성격을 갖거든요. 좁은 공간에 되게 무슨 그 상가의 지하 같은 곳에 이제 교회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 환기도 잘 안 되고 밀접한 상태에서 소모임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끝나고 나면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방식의 상황 하에서 감염자들이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차단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교회 전체를 고위험 시설로 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둬야 된다는 요구도 많았고 또 그렇지 반대의 요구도 많았는데 정부로서는 꽤 고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전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신도가 워낙 많고 그분들이 예배 자체를 못 본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소모임이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QR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출입 명부도 다 갖추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벌칙 조항까지 두어서 단 교회뿐만 아니라 참석한 신도도 수칙을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조항을 좀 강화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활동을 12가지로 나눠서 위험도를 부여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뭐 상황이나 이용시설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진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도에 그러니까 활동 자체의 위험도도 부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상황에 따른 위험도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위험도를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지표는 역시 마스크인데요. 그러네요.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하면 위험도가 낮아지는 거고 착용하지 않으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상황도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면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들이고요. 나머지 이제 보조 지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종교 활동은 위험도가 중간입니다. 활동만 놓고 봐서는 위험도가 중간인데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노래 부르거나 악수하거나 식사를 자제하면 위험도가 중간이라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밀폐되어 있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노래를 불렀거나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위험도가 높음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상황, 그 장소 자체, 생활 자체, 활동 자체는 중간 정도의 위험인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도가 높게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안에서 활동이 높고 그리고
뭐 마스크를 안 쓰고 뭐 노래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위험도가 높아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예. 장소 자체, 활동 자체로도의 위험도가 있는 것이고 예. 그 위험도 아래에서 방역 수칙을 지켰는지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위험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쇼핑이 있습니다. 쇼핑. 예. 예. 쇼핑인데 판촉 설명회, 그러니까 방문 판매 업체의 판촉 설명회 같은 게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밀폐나 밀집된 환경에서 장시간 대화하면 위험도가 높은 위험도로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곳에서 마스크를 쓴 채 하지만 이제 백화점 같은 데는 꽤 오래 머무르게 되고 네. 특정 다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것은 중간도 위험도입니다. 예. 그리고 뭐 조그만 슈퍼나 편의점, 이건 이제 간단하게 가서 물건을 사고 짧게 움직이죠. 짧은 시간에 머무르게 되죠. 그것은 위험도가 낮다. 같은 쇼핑을 하더라도 예. 뭐 설명회 같은 데를 가면 고위험이고 예. 뭐 슈퍼나 마트 같이 이제 오래 머무는 곳은 중간, 그리고 동네 가게 같은 데 가서 잠깐 물건을 사게 되면 낮은 위험, 이렇게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거나 잘 지키면 위험도는 뚝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있잖아요. 식당. 네네. 식당 안에서의 그 방역 수칙, 우리가 과거에 처음으로 이제 그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좀 떨어져서 앉아야 한다, 뭐 이런 네. 방역 수칙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식당에서의 위험 행동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 수칙 전해 주시죠. 식당이 사실은 제일 이제 좀 애매모호합니다. 네. 그죠? 우리가 뭐 식사를 하러 매일 가지만 그 식당 안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마스크를 써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 언제부터 마스크를 쓰고 언제 벗어야 할지, 예. 이런 게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예. 근데 정부가 발표한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속 시원한 해답은 아니고요. 그래요? 네, 위험한 행동을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네. 뭐 술집에서 장시간 술을 마시는 행위, 뭐 불특정 다수와 만나서, 그 다음에 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하는 행위, 예. 그 다음에 환기가 불량하고 테이블 위치가 조밀하면 위험 행동으로 보는 겁니다. 뭐 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 뷔페에서는 식기 같은 것을 이제 공용으로 쓰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예. 이제 뷔페 식당 가면은 대개 이제 같은 접시에 이제 공용 식기로 이제 떠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손잡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예방 수칙에는 비닐 장갑을 끼거나 공용 식기를 만지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방 수칙이나 위험한 행동이 지극히 상식 수준입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 상식적으로 예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상식에 맞게 움직이면 아마 이제 대부분의 감염에서는 예방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생 상황을 좀 짚어보면 어제 국토의 절반이 지금 감염이 돼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수도권과 대전, 광주로 이렇게 집단 감염의 고리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중간고리인 대전에 감염 경로가 나왔다고요? 네, 이 좀 설명이 좀 복잡해서요. 네.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전의 51번째 환자하고 60번째 환자, 두 환자가 이제 이른바 핵심 고리로 지목이 됐습니다. 네. 이 51번째 환자는 최초에는 꿈꾸는 교회 목사로부터 감염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 확진된 사람 100명 정도의 GPS하고 신용카드를 통해서 동선을 다 파악을 해보니까 네. 이 51번째 환자가 광명에 가서 그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서울 한영 캐슬시티라는 데서 리치웨이 감염자를 만났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6월 초중순입니다. 그래서 대전의 지표 환자는 51번째 환자다, 이것이 이제 밝혀진 것이고요. 이 사람이 꿈꾸는 교회를 가서 목사 부부를 확진시켰고, 미용실에 가서 원장과 한 서너 명을 감염시켰는데, 이 원장으로부터 또 계룡산 사우나를 통해서 이제 확진세가 공주나 세종까지 쭉 퍼지는 이 하나의 고리가 있고요. 또 하나의 고리는 이제 60번째 남자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선릉 수지 빌딩이라는 곳에서 방문 판매 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6월 초에는 심지어 설명회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같은 계룡의 맨 밑에 있는 계룡 확진자하고 같은 차를 타고 거기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감염이 된 상태에서 내려와서 이른바 오렌지타운이라고 하는 방판업체 사무실, 네.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확진시킨 것이죠. 그래서 네. 대전의 집단 감염 전파 경로를 분석해 보니 서울과 연결이 돼 있더라. 그렇네요. 것이고요. 예. 이 과정에서 확진된 사람이 광주에 있는 사람과 만나면서 광주의 확진도
퍼지게 된 것이죠. 결국은 서울과 수도권을 통해서 다 이게 감염되고 전파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그 감염이 광주를 벗어나서 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릴 고시원을 통해서 이제 전라남도 쪽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전라남도는 고시원을 통해서 감염된 거예요? 전라남도에 그 목포 최초에 이제 광주 자매의 언니도 있었지만 그 확진자들이 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만 발생이 되고 있는데 말씀 나온 김에 이제 고시원 말씀을 드리면 이 고시는 그 광주에 있는 그 고시학원인데요.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나 뭐 주택관리사 이런 것을 공부하는 데라서 수강생이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중장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전라남도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봐도 나주에도 있고요. 화순, 담양, 영암 이런 곳에서 이제 수강생들이 오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감염이 된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전 호남 쪽으로 그렇네요. 퍼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CCTV 등을 분석해 보니까 이 학원은 방역 수칙을 거의 지키지 않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명부 작성, 손 소독제, 거리두기, 마스크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7명 정도가 확진이 돼 있지만 이 확진은 얼마나 크게 어떻게까지 퍼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퍼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방역 수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광주하고 전남은 지금 방역 단계 2단계로 높인 거죠? 그렇습니다. 높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는 고시학원이 3개나 있고 일반 학원이 또 하나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환경이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확산세가 크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를 극단으로 모은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인 팀 닥터, 정확히는 운동 처방사인데요. 이 운동 처방사 안모 씨가 체육회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안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을 먹고 저지른 일이라며 감독은 본인 때문에 누명을 썼다고 변명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사흘 전. 팀닥터로 불린 운동 처방사 안모 씨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조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대상도 아닌데 굳이 먼저 연락해 폭행을 인정한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서에서 안 씨는 술에 취해 최숙현 선수의 뺨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것은 기억이 난다며 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먹은 술에 취기가 올라 폭행의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는 특히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규봉 감독을 감싸는 데 주력했습니다. 폭행 당시 김규봉 감독은 뒤에서 말리기만 했다며 아무런 죄가 없고 오히려 선수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때문에 누명을 쓴 감독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얼굴을 들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호소했습니다. 지난 4월 고 최숙현 선수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폭행과 폭언을 신고할 당시 안 씨는 가해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체육회가 조사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갑자기 감독을 옹호하며 폭행 사실을 인정한 안 씨의 의도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전현직 경주시청 선수들은 안 씨 혼자만의 범행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로 해석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팀닥터보다는 감독이랑 장윤정을 지금 그 둘이가 핵심, 네 맞아요. 지금 그들도 지금 어떤 식으로 팀닥터한테 지금 다 뒤집어 씌우려고 안 맞은 선수를 찾는 게 더 빠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경주시 체육회는 폭행을 인정한 안 씨를 성추행과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경주시청 3인방은 정체불명 운동 처방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입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고 최숙현 선수가 가족 때문에 힘들어했고 본인들과는 사이가 좋았다며 관련 증거를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계기관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조은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주시청 3인방은 불행의 원인으로 고 최숙현 선수 가족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운동을 그만두겠다며 도망간 최 선수를 아버지가 억지로 눌러 앉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빠한테 숙현이 잘하고 있나 그렇게 물으면은 그만뒀다, 뭐 운동 안 한다 그런 말 못 하겠다면서 결국엔 아빠 자존심 때문에 지금 나 운동시키는 거냐고 물으니까 맞다고. 진짜가? 네. 그건 네 마음에 문 닫을 만한데? 진짜 그래 얘기하셨나? 원래까지 하라고. 그러고 나면 네가 어떤 걸 하든 신경을 안 쓴다. 최 선수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고 공황장애 증세를 부모도 다 알았다는 게 이들 주장입니다. 지도 혼자 왕따 되고 내 혼자 투명인간 되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안 그럴까요? 우울증이 또 올 수 있다니까. 저래 방치해놓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페인 남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경주시청 3인방은 그래서 최 선수가 운동을 쉬었던 지난 2018년 부모와의 갈등이 정점을 찍었고 이때 수영장과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과 거리를 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가정사를 잘 아는 만큼 더 돈독했고 오히려 잘해줬다고 말합니다. 혼자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숙현아 뭐 힘든 거 있으면 얘기를 해. 힘들다 내가 뭐 이렇다라고. 사람이 조금이라도 내가 힘든 거 있으면 한 번이라도 그냥 풀고 나면 좀 나아지잖아. 안 그렇니? 최근 기자회견에서 장윤정이 처벌 1순위라고 지목했던 후배 선수가 장 선수에게 보낸 손편지도 반박 증거입니다. 태어나서 자란 게 언니를 만나게 된 일이다. 언니 덕분에 좋은 선생님을 알게 됐다. 다시 태어나도 언니 후배로 태어날 거라는 내용이 편지지 한 장에 가득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을 국회와 체육기관 조사, 검찰 수사 때 구두로 설명하거나 증거로 제출하며 책임을 고인과 유족에게 돌렸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자,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 이후 김규봉 감독과 팀 닥터로 행사한 안모 씨 그리고 장윤정 선수의 잔인한 폭행 행각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YTN은 가해자들이 최숙현 선수 등에게 자행한 무차별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의 심각성을 추적해서 연일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취재를 해온 스포츠부 김재영 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어서 오세요. 네, 김 안녕하세요. 기자. 조은지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이 세 명이 입을 맞춘 정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또 구체적으로 증거도 막 모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이제 폭행과 폭언을 주로 했던 거는 이제 운동 처방사로 확인된 팀 닥터 안모 씨죠.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했다라고 본인이 자필 진술서에 제출을 했고 나머지 이제 그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남녀 선배 선수 1명씩 총 3명이죠. 이 사람들은 현재 본인들은 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미 국회 증언을 통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비극적인 어떤 선택의 결과들이 나온 사건이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좀 얘기들인데 결국은 고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인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였고 이미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상황이 조금 굉장히 안 좋았고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가족들이 특히 아버지가 이제 운동을 하게끔 많이 강요를 했다. 그러니까 좀 나약했고 본인이 심리적으로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이 어떤 이 사람들의 폭언이나 폭행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관련 뭐 아버지와의 녹취 또 최숙현 선수와 했던 녹취 전화 녹취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모아서 증거 자료로 사법기관과 그다음에 다른 뭐 조사위원회 이런 기관들에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현 선수 장례식장에서도 그 비슷하게 조문 온 동료 선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철인삼정협회 쪽에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뭐 최숙현 선수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고인에게도 책임이 있고 너희들도 그랬다면서요. 강하게 예. 마음을 먹어야 나약하게 마음 먹으면 나약하게 운동하면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입단속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어제 그 다른 선수가 국회에 나와서 장윤정 선수를 폭행의 주도자로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다른 선수가 쓴 손편지를 장윤정 선수가 공개를 했는데 네. 이 손편지 내용이 그닥 그렇게 좀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게 조금 앞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일단은 이 손편지가 어떤 과정에서 나오게 됐는지 선후 관계를, 그러니까 전후 관계를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네. 맥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손편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제 국회 나왔을 때 피해를 추가로 폭로했던 선수들이 했던 정확한 말은 처벌 1순위로 주장 장윤정 선수를 지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폭행보다는 예. 처벌 1순위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폭행은 녹취록을 보면 이제 팀닥터로 이제 알려졌던 안모 씨가 많이 한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선수들의 증언을나 또 다른 선수들의 증언을 종합을 해보면 감독, 그다음에 남자 선배 선수 그리고 주장이었던 여자 장윤정 선수도 예. 굉장히 폭행과 폭언을 많이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예. 선수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네. 장윤정 선수가 주로 이제 폭언이나 하면서 많이 했던 행동들이 뭐냐면 네. 이제 팀 내에서 소위 이제 이간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의 편을 만들거나 뭔가 이러기 위해서 선수와 후배들 선수들 사이에서 뭔가 조금 이간질을 해서 사이를 좀 벌려놓는다든지 이렇게 좀 사이를 안 좋게 만드는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장윤정 선수도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손편지가 장윤정 선수에게 이제 선배처럼 저도 선배처럼 운동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 뭐 이런 내용들이고 네. 뭐 좋아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근데 이 내용 전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본적으로 이 장윤정 선수와 김기봉 감독이 속해 있던 경주시청이라는 팀은 네. 철인삼 정규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아. 모든 선수들은 이 팀에 가기를 원하고 이 팀에서 뛰기를 원해요. 장윤정 왜냐하면 선수 실제로 메달리스트라면서요. 뭐 간판을 그러니까 국내 어떻게 보면 국내 1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경주시청에 가야 입상권에 들 수 있고 예. 입상권에 들어야 뭔가 연봉이라든지 네.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은 경주시청에 가길 원했고 그 중에서도 에이스인 장윤정 선수와 같이 만약에 단체전에 뛴다면 예. 메달은 사실상 거의 따놓은 당상이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뭔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조금 부당한 상황을 당한다 하더라도 장윤정 선수에게는 잘 보여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단순히 손편지 하나만 딱 떼어놓고 와서 선수들이 장윤정 선수를 좋아했다라고 결론을 짓기는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이 장윤정 선수 뭐 장윤정 왕국이었다라는 지금 그런 폭로도 있었는데 이 금전 관계도 상당히 복잡했었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피해 유족불과 그리고 다른 피해 선수들의 가족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이나 폭행, 폭언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금전 관계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운동 처방사인 뭐 안 씨를 비롯해서요, 장윤정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 뭐 예를 들어 훈련비라든지 전지 훈련비 그리고 뭐 심리 치료비, 물리 치료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팀닥터로 불렸던 이 안 씨의 계좌나 또 주장이었던 장윤정 선수 계좌로 선수들이 뭐 많게는 한 번에 100만 원 넘게 입금을 한 적도 있고요. 작게는 한 20만 원씩 거의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월급이 이 선수들 다 직장인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만약에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거의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이런 훈련비나 다른 명목으로 이제 각 개인 계좌로 보냈던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소속팀인 지자체나 해당 체육회에서 경비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선수들이 저희가 지금 직장 다니면서 저희가 돈 내면서 근무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더군다나 개인 계좌로 그러니까 팀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부모 이제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 그리고 주장 장윤정 선수, 팀닥터 안 씨 이 세 명의 계좌 거래들을 조금 봤으면 한다라는 좀 바람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 그 계좌를 지금 보낸 계좌는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팀닥터로 불렸던 안 씨에게 보낸 계좌, 그다음에 주장인 장윤정 선수에게 보낸 계좌는 확인이 되죠. 확인이 됐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안 씨로부터 감독에게 갔다든지 주장인 장 선수로부터 또 감독이나 안 씨로 갔다든지 이런 있으니까요. 계좌의 어떤 거래의 흐름을 지금 보고 싶다는 거죠. 그게 확인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각 개인 계좌를 보낸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게 확인이 된다면 이 세 명이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어떤 경제 공동체처럼 예. 하나의 검은 고리를 형성해서 선수들을 어떤 착취한 이런 어떤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월급도 많지 않을 텐데 이 선수들 정말 맞습니다. 다 그러니까 뜯어갔다는 겁니까? 최숙현 선수 예. 같은 경우도 연봉이랑 뭐 인센티브, 보너스까지 다 합치면 한 5천에서 7천 정도 됐다고 하는데 예. 흥미로운 점은 계약서를 쓰거든요. 예. 선수가 이제 입단을 하게 되면 계약서 내용에는 뭐 입상을 했을 땐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고 연봉은 얼마를 받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계약서 내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감독이 도장만 달라고 해서 예. 도장만 찍었고 예. 대부분의 경우의 선수들이 이런 경우로 그냥 감독이 도장을 달라 하면 찍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거나 잘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급을 받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팀에서 그 부담해야 되는 경비들은 오히려 선수들이 부담하는 예. 이런 이상적인 상황, 좀 이상한 상황들이 예.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이 되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자, 그 지금 나온 김재영 기자가 또 취재한 이 금전 관계 예. 관련 취재 내용을 리포트로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영 기자 리포트 틀어주시죠. 김규봉 감독의 선수 폭행은 철인삼종 선수들 사이에선 오래전부터 악명이 높았습니다. 경주시청의 전신으로 2007년 창단 감독으로 취임한 경북체육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ปั้ 때리고 발로 차는 거는 기본이고 방에 있는 행거 뽑아서 때릴 때도 있어. 그래서 제 동기는 머리도 터진 친구도 있어요. 특히 술을 먹은 날이면 김 감독의 폭력성이 더 강해졌다고 선수들은 입을 모읍니다. 감독이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해요. 감독이 그리고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더 커져요. 술 먹으면 보통이 아니에요. 눈이 더 돌아가요. 감독이 쩔쩔매는 것처럼 보인 무자격 팀 닥터와 감독의 관계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들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김규봉 감독이 팀 닥터한테 쩔쩔매는 게 아니라 팀 닥터가 감독한테 쩔쩔매는 사이예요. 그 둘이 윈윈하는 사이예요. 저희가 내는 돈들을 둘이서 나눠 먹고. 실제로 운동처방사 안 씨는 치료비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매월 1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여기에 훈련비, 숙소 관리비 등 선수들이 주장과 팀 닥터 계좌로 입금한 돈은 상당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감독과 주장, 팀 닥터 사이 계좌 거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한테 예. 금품갈취예요. 그냥 돈을 갈취해 가는 거지. 세 명이 하나에 뭐 좀 연결고리가 있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건 검찰 조사에서 잘 명명백백하게 안 밝혀지겠습니까? 그렇다면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든 주인공으로 지목된 감독과 주장은 어떤 사이였을까요? 의자 내용을 본 거죠. 뭐 별명이 짱돌이에요. 짱돌. 그 처장 이름 처장된 이름도 짱돌이라 처장돼 있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연인들이 주고받은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둘이 진짜 죽고 못 살지만 이거는 진짜 모든 선수들, 모든 감독, 전국 시도의 모든 감독들 다 알아요. 그 둘은 진짜 죽고 못 사는 사이거든요. 가해자로 지목된 3인방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서 YTN에는 전현직 선수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보를 한 거예요. 제가 국회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뭐 자기가 국회의원한테 때린 적도 없다. 뭐 선수를 뭐 애착한다. 이런 말이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YTN 김재영입니다. 네, 김재영 기자의 취재 네. 내용 봤습니다. 뭐 돈거래, 사적인 관계 이런 내용들 취재를 하셨는데 돈거래 뭐 얘기해 보면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장윤정 선수가 또 등장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 장윤정 선수가 이 운동 처방사인 안 씨를 데리고 왔다고요. 이 부분도 조금 확인은 해봐야 돼요. 예. 일단은 좀 여기서 알으셔야 될 게 네. 경주시청에 전신했던 팀이 있어요. 바로 경북체육회 팀이었는데 이 팀이 창단된 게 2007년이고요. 예. 그 김규봉 감독이 국회에 나가서 진술을 할 때 그 팀 닥터로 운동처방사 정확히 예. 제가 좀 호칭이 잠깐 헷갈리는데 운동처방사인 안 씨를 처음 알게 된 게 2008년 무렵이라고 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2008년 또는 2009년쯤에 당시
경북시 체육회 소속에서 장윤정 선수도 있었고 김기봉 감독도 있었거든요. 예. 그때 같이 뛰었던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자신이 뭔가 몸이 아플 때 갔던 병원들이 당시 그 안 씨가 운동처방사 안 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맞습니다. 근데 자신에게 처음으로 안 씨를 소개해줬던 사람이 바로 장윤정 선수이고 장윤정 선수가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 최초로 철인 3종 종목에서는 메달을 땄거든요. 예. 근데 그 직전 해인 2009년에 십자인대가 이제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었는데 이때 주로 치료를 많이 해줬던 게 바로 운동처방사인 안 씨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 뭔가 안 씨와 장윤정 선수 사이에 뭔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경북시 체육회가 2013년에 경주시청으로 창단을 하거든요. 이때부터 안 씨가 본격적으로 팀 닥터로 불린 거는 주변에 있는 선수들 통해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장윤정 선수가 직접 데려왔고 소개를 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감독이 지금 자신은 안 씨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장윤정 선수가 뭔가 안 씨와의 관계에서 추천을 했다거나 이런 정황들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장윤정 선수 계좌로 감독이 다른 선수한테 돈을 입금하라 뭐 이런 행패도 부렸다고요? 행패의 기준이 뭔지는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 계좌라든지 뭐 다른 선수 계좌라든지 더군다나 이제 운동처방사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 자체는 일단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감독이 뭐 훈련비 명목이라든지 아니면 전지훈련비 명목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숙소의 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장윤정 선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 거는 그것까지 맞고요. 다만 돈을 뭐 보내지 않겠다고 한 선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행패를 부렸거나 아니면 뭔가 압박을 하고 협박을 했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 김규봉 감독이랑 장윤정 선수는 폭행 혐의로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 피해 진술 내용을 보면 저희가 좀 듣기 어려울 정도로 좀 끔찍하고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폭행을 수시로 하는 장면을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면 이런 감독이 어떻게 계속해서 감독을 맡을 수 있었던 건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저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도 참 궁금했어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일단은 결론이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얘기하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성적 때문입니다. 일단 성적이 잘 나와요. 경주시청은 우리나라에서 철인 3종에서는 뭐 정말 최고 중에 최고인 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선수들이 이 팀에 가길 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요. 너무나 어릴 때부터 많이 맞다 보니까 물론 모든 팀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많이 맞다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의 폭력이나 폭행은 당연시 여기는 거죠. 선수도 당연시 여기고 지도자도 당연시 여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폭력의 악순환이 성적 지상주의라는 미명하에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상적이었던 대목 하나는 전문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아마 이 감독과 이 폭행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때렸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다반사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 이상의 어떤 아주 심한 폭행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폭행은 폭행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문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내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윤정 선수는 이제 영구 제명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민형사상 책임 처벌은 어떻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체육계에서 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처벌 수위는 영구 제명이 가장 강력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사법 처리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폭행이 어느 정도였고 얼마나 좀 죄질이 안 좋느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마도 폭행의 어떤 죄질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법 처리 수위가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선수들이나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금전거래 부분, 횡령이나 공금이용 부분이 들어간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요구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또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폭행에 대한 민형사상인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위자료 부분은 그 이후에 이제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이 녹취록이 상당한 분량인가 봐요. 지금 녹취록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폭력 사실이 그 녹취록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건 저희가 한번 좀 상상을 해보면 최숙현 선수가 이 녹음을 하기까지의 어떤 심경이었을까?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고 만약에 이 녹음하는 걸 걸린다면
그 이상의 폭력이 돌아올 수 있는 예.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모든 걸 걸고 이거를 녹음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생각한다면 더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계 폭력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뿌리를 좀 뽑을 수 있도록 확실히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고요. 우리 또 김재영 기자가 스포츠부 이끌면서 취재 좀 더 세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한 사법부의 결정을 두고 비판이 뜨겁습니다. 애초 손정우의 성착취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조계의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 국화를 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손정우 인도 거절 결정으로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여성단체와 시민 150여 명이 모여 장례식을 연 겁니다. 시민들은 미국 송환이 불발돼 더 강력한 처벌이 어려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손정우의 성착취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사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겁니다. 한국 사법부는 명백하게 무능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 송환까지 거부하다니 공범이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는 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최근 5명에게 60만 원을 받고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람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형량이 가벼운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당시 1심은 손정우가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실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점 등이 모두 고려됐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처벌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으로 송환되더라도 더는 죗값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던 건 아직 남아있는 혐의인 자금 세탁, 즉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적용하는 처벌 수위도 두 나라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엄벌을 받아가지고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범한 가해자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국민들이 생각이었죠. 과거에 약한 처벌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센 나라로 보내버리는 게 정의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의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면죄부에 그치지 않으려면 과거 성착취물 범죄를 가볍게 생각했던 검찰과 법원의 관행 개선은 물론 형량 가중 등을 위한 법 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유흥가에서 흉기를 들고 묻지마 난동을 부린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인들을 위협했는데 경찰 조사에선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골목길로 뛰어가고 그 뒤를 경찰관들이 쫓습니다. 5분 뒤 붙잡혀 끌려 나옵니다. 출동한 경찰을 피해 150여 미터를 도주한 남성은 이곳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에 저항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2일 밤 9시 40분쯤. 당시 만취 상태였던 52살 최모 씨는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술 취하고 피도 나고 이렇게 흘리면서 들어와가지고 좀 위협을 하면서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그 커터칼을 그냥 뺏어서 가지고 나갔더라고요. 최 씨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행인들을 위협하고 길가에 세워진 차량과 진열된 상점 물건을 훼손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 거를 전구차를 들었는데 가는데 나도 몰라서 다음날 이제 진열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다 바나나가 칼이 쫙 변해서 바나나가 쫙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절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최 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3살 아이를 키우는 등 아동 학대 의혹이 불거진 서울 휘경동의 한 주택에 대해 구청이 청소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청소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직원 27명을 투입해 집 안팎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작업을 벌였습니다. 구청은 애초 청소를 반대했던 가족들도 악취와 벌레로 인한 불편을 견디기 어려워 청소 작업에 결국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청과 아동복지시설은 가족들에 대한 심리 상담과 교육 등을 거쳐서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한한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재확인하면서 다만 이번 방안이 북한과 만나기 위한 건 아니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권한 있는 카운터파트, 즉 협상 상대를 임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는 현 상황에 비추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방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하였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를 위해서 한미는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I've seen some press comments of late that the North Koreans are not prepared to meet with me on this visit. It's somewhat strange because we did not request a visit with the North Koreans. Let me be absolutely clear. We did not request a visit. I also want to be very clear on one point. I do not take my direction from Vice Minister Choi Sun-hui, and nor for that matter do I take it from Ambassador John Bolton. I take my guidance from the conclusions of the several meetings that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have had over the last 2 years. When Chairman Kim appoints a counterpart to me who is prepared and empowered to negotiate on these issues, they will find us ready at that very moment.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안다며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2차례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 TV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묻자 북한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안다며 우린 확실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앵커의 거듭된 질문에도 만약 도움이 된다면 3차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우린 지금 북한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것이라며 모두 내가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의 사망설이 나왔을 때도 그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I just wish him well.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f I weren't president, you'd be in war. You would have been in war with Korea. You would have been in war with North Korea if I wasn't president. That I can tell you.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 아마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이 아직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운반 수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 사령관과 어제 긴급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로 잡혀있긴 하지만 아직 방식조차 확정하지 못한 한미연합훈련 시행 여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우리 측 카운터파트는 박한기 합참의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경두 장관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비공개 긴급 회동은 이례적입니다.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 방식과 시행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오갔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측은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권 완전 운용 능력 평가를 병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군은 상반기 훈련을 못한 만큼 연합 방위 태세를 중점 점검하는 대규모 훈련을 요구하며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Rigorous training in tough, realistic day-night combined arms live fire environments that integrates ground, artillery, and air. That is the gold standard for war fighting and war winning readiness.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 본토와 주일 미군 병력 입국이 제한되며 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정 장관과 연합훈련 시행을 놓고 담판을 벌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미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등 어떤 재반 사항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지금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뭐 아직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은 최근 북미 대화 거부 방침을 천명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도발 시기를 가늠하고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SLBM 실험만으로 제재 결의를 통과시킨 적이 없다는 점에서 SLBM은 북한이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최대의 충격 수단이라는 겁니다. 또 최근 고조된 미중 갈등이 북한의 전략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도발은 미 대선 이후로 재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5G 가입자 확보 경제 과정에서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500억대의 과징금은 지난 2018년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후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으로 회사별로는 SKT가 223억 원, KT 154억 원, LG U+ 135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뇌졸중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평생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졸중 후유증을 생기는 원인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규명하고 치료 물질도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손상되는 뇌 부위에 따라 운동이나 언어장애 등 치명적 후유증을 남깁니다. 뇌졸중 발생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기능해리라고 하는데 이 기능해리 때문에 뇌졸중은 회복이 더뎌지고 후유증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생기는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발생 부위와 떨어진 곳에서 별 모양의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이 신경세포에서 가바라는 물질이 과다 분비되고 주변 신경세포와 결합해 뇌세포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연구진은 바로 가바라는 물질에 주목했습니다. 가바의 생성과 활동을 억제하는 물질을 2주가량 쥐에 투여했더니 운동과 감각 기능이 회복된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냈습니다. 재활만 해도 이제 회복을 못했고요. 2개를 다 했을 때 거의 한 80%로 회복이 됐어요. 연구진은 이번 발견이 뇌졸중 외에도 다양한 뇌질환 후유증 치료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치료제는 내년 초 사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입성한 류현진이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홈구장인 로저스 센터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마스크를 쓴 채 외야에서 가볍게 러닝으로 몸을 푼 류현진은 동료들과 함께 캐치볼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25일 오전 7시 40분 템파베이와 원정 개막전에 선발로 등판할 예정인 류현진의 맞상대는 좌완 에이스 블레이크 스넬이나 베테랑 찰리 모턴이 유력하다고 현지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매각서약 이행해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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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자회견이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비중이 여전히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택 매각 광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무슨 당이냐? 부동산 투기 조장당,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투기 방조당.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관련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취지는 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이슈가 워낙 큰 문제고요. 이거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 서약서 내용 중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이제 처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사인을 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2년 의원님 아파트가 세 채나 있으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뭐 동교동은 동교도 사전 거고 그럼에도 강남에 두 채가 아파트가 있으신 거잖아요.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보좌관이 설명 다 할 겁니다. 매각하실 의사는 있으신 거죠? 두 채 중에 한 채를. 예. 그 중에서 뭐 언제쯤 매각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곧 할 겁니다. 곧 할 거라고요? 저기 뭐냐 경실련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다주택자 주택이 두 채 있으시더라고요. 투기 지역에 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거는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처분할 겁니다. 당연히 처분해야죠. 그게 투기가 아니고 그건 1가구 2주택 일시적인 거주라고 그래 그러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파실지 좀 뭐게 로드맵 같은 게 없을까요? 로드맵은 우리가 전번에 약속을 했잖아요. 들어올 때. 그러니까 2년 내에 판다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 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걸 떠나서 20-30년 주택 하나 보유하다가 갈아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어. 그렇죠. 잠실 걸 파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팔아야지 당연히. 언제까지? 양도세 면제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건 팔아야지. 그걸 안 팔면 손해지. 언제까지 파실지? 왜? 당내 다주택자가 40여 명으로요. 민주당이랑 숫자는 비슷한데 비율로 따지면 훨씬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혹시 다주택 처분 관련해서 당의 정치 있을까요? 뭐 누구는 나는 그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강제로 팔아라. 저는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은 작동 안 되는데 너 이 집 팔아 이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상 그런 정신과도 반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 통합당이 그 정도에 무슨 청문회 받는 것 같아요. 뜨거운 더위가 이어진 하루였죠. 내일은 중부 지역의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영서와 영남 지역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세종의 기온이 내일 33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지역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더위 속에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영서와 충청 이남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고 또 내일 오후에는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남쪽에선 장마전선도 다시 북상을 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장맛비가 다시 오겠는데요. 제주 지역에 최고 60mm의 비가 오겠고 전남과 영남 해안 쪽으로도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해안과 내륙 지역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 지역 대체로 맑아지겠지만 자외선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이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22도, 대전과 대구 21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은 더워집니다. 서울이 33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전 32도, 안동과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고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